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8년 대만 장화의 한 3층 단독주택 투탱처에서 혼자 살던 39살 여성 차이룽이 계단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부패로 심하게 부어 알아보기 어려웠고 목에는 가늘고 긴 보이스카우트 로프가 묶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여겼지만 부검 결과 차이룽의 뇌에 충격 손상이 있었고 현장에는 몸싸움 흔적도 없었으며 집안의 재물도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뱃속에 생후 5, 6개월 정도로 보이는 태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생활이 넉넉하고 대외적으로는 미혼이라고 말해온 재력가의 딸이 왜 아무도 모르게 자택 계단에서 숨졌을까요? 그녀 뱃속 태아의 아버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수사가 깊어질수록 거짓말과 계산으로 가득한 비밀 연애가 서서히 그 흉측한 윤곽을 드러냅니다. 2008년 대만 장화현 베이더우진에 사는 39살 차이룽은 3층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오래전에 부모가 마련해준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모 집과는 차로 대략 30분도 안 되는 거리였고 차이룽은 4일이 멀다 하고 부모 집에 가서 식사했으며 거의 매일 어머니와 전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9월 1일부터는 이상하게도 며칠 연속 집에 오지도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평소 차이룽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걱정된 차이룽의 어머니는 9월 4일 오전 10시쯤 차를 몰고 딸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1층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도 며칠째 차이룽이 드나드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 뒤쪽 문으로 돌아가 보았고 딸의 차가 여전히 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출한 것 같진 않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온몸을 뒤져보니 급히 나오느라 딸 집의 열쇠를 챙기지 못한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다시 차이룽의 집으로 갔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순간 문틈에서 악취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냄새를 따라간 모자는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에서 한 구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이미 심하게 부어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그것이 딸 차이룽임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2달 전 모녀가 함께 쇼핑하며 샀던 티셔츠와 슬리퍼를 그대로 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뒤 1차 감식을 진행한 결과 차이룽의 사망 시점은 최소 이틀 이상 지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대만의 9월 초는 아직 비교적 더운 날씨라 시신의 부패 정도가 컸고 투탱처의 문과 창문, 방범창은 파손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값비싼 물품도 도난당하지는 않았지만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찾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가구와 옷까지도 가지런히 정돈돼 있었고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시신이 계단 옆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경찰은 처음엔 차이룽이 발을 헛디져 떨어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차이룽의 목 뒤에서 가늘고 긴 보이스카우트 로프가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심하게 부어 턱과 어깨가 거의 붙어 보일 정도로 목이 보이지 않았고 로프도 살 속으로 파묻혀 있어 자칫 발견되지 않을 뻔했습니다. 이 로프는 계단에 걸려있던 장식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차이룽이 그 장식물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로프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끊어지면서 시신이 쓰러져 계단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차이룽의 가족, 특히 어머니는 즉시 이 추정을 부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실종 전날에도 차이룽이 가족과 웃고 떠들며 지냈고 생활이 넉넉해 경제적 압박도 없었으며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아픈 곳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없었고 감정 문제 또한 없었습니다. 8월 말에는 머지않아 함께 박화산으로 놀러가자고 말하기도 했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시신이 말해주는 진실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부검 결과가 나왔고 차이룽은 확실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후두부에 충격 흔적이 있었습니다. 또 목에 졸린 자국은 보통 목 매달기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아니라 목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힘이 가해진 방향은 앞에서 뒤로였고 저항하며 몸부림칠 때 생기는 요시카와선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타살을 가리킵니다. 목을 졸려 살해당한 피해자는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줄을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며 세로 방향에 긁힌 자국을 남기는데 이 긁힌 자국을 요시카와 선이라고 합니다. 명탐정 코난을 자주 보는 분들이라면 이 용어가 익숙할 것입니다. 현장에 몸싸움 흔적이 없었던 점을 함께 보면 아는 사람이 방심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차이룽은 체격이 왜소한 편이 아니어서 범인은 남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밝혀졌습니다. 법의학자는 차이룽의 복부에서 약 5, 6개월 된 태아를 꺼냈습니다. 차이룽은 임신 중이었던 것입니다. 즉 가족이 생각했던 것처럼 남자친구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차이룽의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 그 아이와 남자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이룽의 어머니는 딸의 체격이 다소 통통한 편이라 가족들이 임신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냥 또 살이 찐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남자친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딸에게 큰 상처를 준 전남편이 있기는 했습니다. 1996년 27살이었던 차이룽은 중학교 동창인 장모 씨와 결혼해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학교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진 줄 알았지만 실제로 장모 씨가 사랑한 것은 차이룽 부모의 돈이었습니다. 실제로 차이룽의 집안은 매우 유복했습니다. 부모는 예전에는 육류와 신선식품 장사를 했고 이후에는 육류 슈퍼마켓을 운영했으며 주식 투자와 부동산 임대까지 하면서 수십 년 전 이미 기반을 다져 부를 이뤘습니다. 차이룽은 말 그대로 넉넉하게 자란 편이었죠. 성격은 온순하고 성실했으며 돈을 크게 쓰는 편도 아니어서 명품도 몇 개 없을 정도였으며 늘 효도하고 얌전한 전형적인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멋대로이거나 버릇없기보다는 오히려 다소 자존감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체형과 외모가 대중적인 미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인관계 능력도 조금 부족했습니다. 장모 씨는 바로 이런 성향을 파고들어 세상 물정 모를 때의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장모 씨는 외모가 평범하고 성격이 재미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그녀를 냉대했고 이후에는 외도까지 했습니다. 결국 차이룽은 장모 씨와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부모는 집에서 멀지 않은 베이더 우진의 차이룽 명의로 부동산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건이 발생한 이 3층 투텐처였습니다. 그곳은 중산로에 위치해 베이더우에서도 황금 입지로 꼽히는 곳이라 집값도 비쌌습니다. 2, 3층은 거주공간, 1층은 상가로 쓰였습니다. 차이룽은 이곳에서 공예품 가게를 운영한 적이 있었고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그 거리끈은 한때 가게 안에 있던 장식품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결혼정보업과 루어르 가게를 연달아 운영했습니다. 사건 몇 달 전 가게 문을 닫고 1층 점포는 전기 오토바이 매장에 임대했습니다. 그 뒤로 차이룽은 외출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넉넉했던 그녀의 가장 큰 취미는 집에서 인터넷을 하며 게임을 하는 것이었고 가끔 부모나 친구들과 식사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 범위는 매우 좁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특별한 큰일도 없었으며 원한을 살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친구는 많진 않았지만 관계는 꽤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고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게다가 수사 결과 경찰은 전남편 장모 씨의 혐의도 배제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이사를 갔고 차이룽과 다시 연락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었을까요? 차이룽은 왜 이를 일부러 숨겼던 것일까요?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져가던 그때 차이룽의 한 여성 친구가 경찰에 정보 하나를 전했습니다. 몇 달 전 차이룽이 20살의 젊은 남성을 데리고 자신을 찾아왔는데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사람이라며 그에게 계산원 일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친구는 남성의 이력서를 받아두고 알겠다고 했지만 이후 차이룽과 대화할 때마다 차이룽은 그 남자가 의욕이 없고 돈이 적다며 일하기를 싫어한다고 불평하곤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이룽이 살해되자 친구들은 이 일이 그 남자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당시 이력서를 찾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이름은 류자밍이었습니다. 류자밍은 25살로 대만 타이중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차이룽이 운영하던 결혼정보업과 루러우 가게에서 차례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뒤 차이룽의 부모도 그를 떠올렸습니다. 몇 달 전 차이룽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류자밍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키가 크고 생김새도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딸 차이룽은 농담조로 그와 한번 만나보겠다고 말했지만 두 사람은 나이차가 14살이나 났기에 부모는 딸이 정말로 농담하는 줄로만 알았고 상대를 고를 때는 진지하게 알아보라고 타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 대화 이후로는 류자밍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들은 적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력서에 적힌 이름과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실에서 류자밍의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민등록증은 1995년에 발급된 것이었고 거기 붙어있는 사진 속 그는 약간 대머리에 사시처럼 보이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차이룽의 친구와 차이룽의 어머니가 말한
키가 크고 말끔하며 중간 길이의 머리 같은 특징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시 이력서에 적힌 주소를 따라 타이중 베이퉁구에 있는 류자밍의 집을 찾아갔지만 집에는 그의 어머니만 있었습니다. 류의 어머니는 아들이 며칠째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고 경찰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류자밍은 경찰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자 오히려 선뜻 곧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는 휴대폰이 이미 꺼져 있었고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류자밍이 이 일과 무관하지 않은 듯해 보였고 이에 경찰은 사건을 장화 지점으로 이첩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전단팀은 시내는 물론 인근 현과 읍면까지 수배를 날리고 매일 류자밍 집 주변을 잠복했으며 가족의 통화를 감청하고 사복 경찰이 번갈아 길 가는 행인이나 노점상으로 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의 한 달을 지켜봤는데도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0월 1일 아침 류자밍은 더는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자신이 북쪽에서 일을 구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술 인력이 기지국 신호를 통해 이 통화를 추적한 결과 100km가 넘게 떨어진 어느 편의점 근처 공중전화 부스에서 걸려온 전화로 확인됐습니다. 전담팀 형사 2명이 현장으로 달려가 공중전화 주변 CCTV를 확보해 확인했고 체형이 류자밍과 비슷한 남성이 주변을 여러 차례 드나든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CCTV의 수량과 각도가 제한적이라 얼굴 정면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다시 인근 상가를 조사하러 갔고 가는 길에 택시에서 내리는 젊은 남성 2명과 정면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경험 많은 베테랑 형사의 직감이 이 2사람이 무언가 수상하다고 느끼겠습니다. 그중 키가 큰 남성의 체형이 목격자들이 묘사한 류자밍과 조금 닮아 있었지만 얼굴은 주민등록증의 사진과는 또 달라 보였습니다. 섣불리 체포할 수는 없었죠.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그중 한 명이 갑자기 큰 소리로 류자밍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키 큰 남성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바로 그 본능적인 반응이 신분을 드러냈고 형사들은 신분 확인을 이유로 2사람을 제압했습니다. 함께 있던 키 작은 남성은 신분증을 내밀었는데 그 역시 성이 류씨였습니다. 반면 키 큰 남성은 좀처럼 신분증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경찰이 그를 눌러 제압한 뒤 수색 개 신분증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은 경찰이 한 달 내내 찾아 헤매던 류자밍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의 동생이었죠. 류자밍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모든 과정에서 저항은 따로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침착한 상태였으며 차이룬과는 친구 사이일 뿐이고 사람은 자신이 죽인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쥐고 있는지도 떠보기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차이룬의 시신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그는 거의 감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집중 추궁 끝에 자신과 차이룬이 연인 관계였고 태아의 친부가 자신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살인은 부인했습니다. 류자밍은 9월 1일 이후로는 차이룬을 다신 보지 못했으며 계속 불법 도박장에 다니며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간 연락이 끊긴 것도 도주가 아니라 전에 건드렸던 조폭의 해결사들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신분증을 내놓지 않은 것도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줄로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확인 결과 9월 1일 류자밍이 어느 불법 도박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조폭 해결사 같은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도 확실히 잡히진 않았습니다. 체포된 뒤 류자밍은 경찰이 가진 증거가 많지 않다는 걸 아는 듯 내내 냉담한 표정으로 남일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을 만났을 때만은 자책, 당황,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색을 드러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경찰은 이 점을 포착했고 가족을 통한 압박 수사로 방향을 잡기로 했습니다. 류자민과 그의 동생은 어릴 때부터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집안 형편은 가난해서 어머니 혼자 2형제를 키웠습니다. 류자밍은 자신이 수배 중인 걸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만 봐도 어머니가 그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설득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어머니로서 차이롱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경찰서에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애원하듯 타일렀습니다. 류자밍아, 그건 네 아이잖아. 네가 한 일이라면 인정해야지. 너무 괴로워하지 마. 얼마나 걸리든 엄마가 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그 말이 끝나자 류자밍은 2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어머니에게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는 범행 경위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류자밍은 말썽을 자주 피우는 아이였습니다. 사고는 자주 치고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죠. 조금 더 크자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여기저기 싸돌아다녔고
하루 종일 PC방과 오락실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갈취와 협박, 절도 등 안 한 일이 없었습니다. 2003년 20살쯤 된 류자밍은 인터넷 요금을 낼 돈이 없어 한밤중에 어느 아파트 단지의 주민집에 침입해 수십만 대만 달러 상당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그 이전에 저질렀던 크고 작은 12차례의 범죄까지 합치면 원래는 5년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아야 했지만 외할머니가 백혈병을 앓아 어쩔 수 없이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 3년 2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이 2007년에서야 막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출소 후 류자밍은 다시 온라인 호스트처럼 행동하며 인터넷에서 이른바 낚시를 하듯 여러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외모가 평범하거나 시련을 겪었거나 이혼했거나 혹은 연애 경험이 거의 없는 자신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돈 많은 부유층의 여성들은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게임에서 대리 플레이를 하며 부수입을 벌기 시작했는데 온라인 게임을 하는 여성들 중에는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돈을 들여 과금하는 여성 유저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류자밍은 한 게임 포럼에서 같은 게임을 즐기는 차이룽을 알게 되었고 게임 아이템과 일정 기간의 접촉을 통해 그녀가 부유한 여성임을 파악했습니다. 자신보다 14살 연상이었고 체형과 외모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실패한 결혼 경험이 있고 성격은 다루기 쉬워 보였기에 자신감이 부족한 전형적인 공룡녀로 단정하고 노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과정 끝에 류자밍은 달콤한 말과 나쁘지 않은 외모 조건을 앞세워 차이룽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에게 기대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나고 난 뒤 차이룽은 류자밍을 자신의 투텐처로 들어와 살게 했습니다. 그에게 돈을 쓰고 밥을 먹여주며 차이룽이 생각하기에 뜨거운 연애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류자밍의 연기가 너무 뛰어났던 건지 아니면 차이룽이 사랑에 눈이 멀었던 건지 어쨌든 그녀는 함정에 빠져들었고 이것은 류자밍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앞서 차이룽이 어머니에게 류자밍과 한번 발전해볼지도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비록 농담처럼 꺼낸 말이었지만 그런 떠보기만으로도 그녀가 이 관계에 미래와 결말이 있기를 바란다는 점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녀는 류자밍이 계속 놀고 먹으며 지내는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2008년 2월 차이룽은 류자밍을 자신의 루웨이가에게 취직시켰고 밖에서는 누나 동생 사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따져보면 대략 3월 전후로 차이룽은 임신을 했습니다. 반면 류자밍 쪽은 게으르고 편하게 살려는 성향 때문이었든 혹은 차이룽이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이었든 그는 한 달만 일하고 루러우 가게에서 그만두었습니다. 아마 빠질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류자밍은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타이베이를 떠나 타이중으로 돌아가 살겠다고 했습니다. 차이룽은 류자밍을 붙잡기 위해 그를 친구에게 데려가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했지만 류자밍은 이를 피했고 결국 타이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타이중으로 돌아간 뒤에도 류자밍은 매주 하루는 차이룽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5월 차이룽은 류자밍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루러우 가게를 접어 임대를 놓은 뒤 태교와 출산 준비에 전념하려 했습니다. 연상연하 관계가 좋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고 부모와 친구들의 반대를 두려워했는지 차이룽은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이 아이의 탄생을 매우 기대했고 류자밍이 장화로 와서 정착하길 바랬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돈만 노렸던 류자밍에게 그것은 분명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지 말지 문제로 류자밍과 차이룽은 격렬하게 다퉜고 그는 여러 차례 낙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가 지난 뒤 류자밍은 또 차이룽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예전 수법 그대로 외할머니 병원비를 대느라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으니 갚는 걸 도와달라고 했고 차이룽과 함께 산정검진도 한번 받으러 갔습니다. 다만 그때 한 번뿐이어서 의사는 류자밍을 별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차이룽에게 빚만 갚아주면 류자밍이 제대로 일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준 셈이었고 그래서 차이룽은 결국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차이룽의 컴퓨터에서 그녀가 6월에 어느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8월에는 개인 계좌에서 4만 대만 달러를 이체한 내역도 있었는데 두 건 모두 수취인은 류자밍이었습니다. 다만 8월에 이 돈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류자밍이 차용증을 써두었습니다. 시간은 9월 1일로 넘어갔습니다. 카지노에서 크게 잃고 바닥까지 털린 류자밍은 다시 차이룽에게 돈을 벌릴 생각을 했고 아이 문제도 다시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더 미루면 낙태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었죠. 오후 3시쯤 류자밍은 차이룽의 집에 왔고 별일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9월 2일 오후 두 사람은 갑자기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류자밍의 말에 따르면
차이룽은 그가 장화에서 정식 일자리를 구해 정착하길 요구했지만 그는 원하지 않았고 아이도 끝까지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차이룽은 아이를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울 테니 너는 관여하지 마 라고 말한 뒤 떠나려고 했습니다. 류자밍은 이미 2층까지 올라간 차이룽을 따라가 가로막고 그녀를 거실 쪽으로 끌어당기며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차이룽은 체격이 약한 편이 아니어서 류자밍과 몇 차례 엉켜 싸웠고 그녀가 계속 나가려 하자 류자밍은 계단 참에 있던 보이스카우트 로프와 조개로 만든 거리 장식을 획 잡아뜯어 뒤에서 그 줄로 차이룽의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매듭을 단단히 묶은 뒤 줄을 잡아당겨 차이룽을 2층으로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목이 졸린 상태에서 당황한 차이룽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후두부를 다쳤습니다. 류자밍은 여전히 줄을 끌어당겨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아직 약간의 저항이 가능했던 차이룽을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참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뒤 차이룽은 완전히 기절했고 류자밍은 계속 줄을 조여 결국 차이룽이 완전 숨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 후 당황한 류자밍은 시신을 유기하려 했지만 그렇게 하면 경찰이 곧바로 타설로 단정할 것이라고 생각해 차라리 경찰이 차이룽이 거리 장식으로 목을 맨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뒤 류자밍은 차이룽의 집에 있던 자신의 물건을 모두 챙겼고 자신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도 가져갔습니다. 그는 차이룽의 집 열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문을 잠그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리고는 전에 갔던 불법 카지노로 가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그는 경찰이 그렇게 빨리 자신을 주목할 줄은 몰랐고 이후 한 달간의 도주 생활을 했습니다. 도주하는 동안 류자밍은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를 위해 돈을 대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체포될 당시에도 최소 5명의 여성 게임 친구와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체포될 때 왜 동생과 함께 있었느냐면 동생이 마침 도주 자금으로 5천 대만 달러를 가져다 주러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현시로 달아나려던 참이었는데 돈을 받자마자 두 형사에게 현장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명백한 증거와 어머니의 권고 앞에서 류자밍은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류자밍이 이 유죄를 인정하긴 했지만 경찰과 언론이 공개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정보 출처가 류자밍의 진술에 기반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는 여전히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로는 두 사람이 신체적 충돌을 벌였다고 하는데 왜 경찰은 계단에서 싸움이나 끌고 간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요? 당시 수사 기술의 한계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최초의 사건 현장이 계단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두 번째는 그전까지 계속 부양받아 오던 류자밍이 왜 8월에 받은 그 돈에 대해 갑자기 차용증을 작성했을까요? 차이룽이 요구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스스로 한 것일까요? 그리고 9월 1일 류자밍이 도박을 한 뒤 차이룽의 집에 갔을 때는 왜 충돌이 없었고 다음날 오후에야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류자밍이 차이룽에게 다시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셋째로는 류자밍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시 차이룽이 집을 나가려 했다고 하는데 그곳은 차이룽 본인의 집입니다. 게다가 시신을 발견했을 때 몸에는 휴대전화도 현금도 없었고 물건은 모두 침실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로 밖에 나가려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또 하나, 왜 류자밍은 차이룽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도 가져갔을까요? 차이룽에게는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가 있었고 자주 만나는 가족도 있었으며 아래층에는 잘 아는 세입자도 있어서 신분증이 없어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분증을 가져가 버리면 집안에 누군가 들어온 적이 있다 라는 점을 더 확실히 해주는 셈이 아닐까요? 종합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류자밍의 살해 동기가 아이가 아니라 돈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즉 류자밍이 차이룽에게 다시 돈을 빌리려고 했고 차이룽이 그의 실체를 간파해 더는 그가 빌부터 살게 두지 않으려 했으며 말다툼 과정에서 빚을 갚으라고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류자밍은 돈을 더 빌릴 수도 없고 갚을 돈도 내놓지 못한 데다 차이룽에게서 아이와 자신을 완전히 떼놓겠다는 말까지 듣고 나니 밥줄도 끊기고 아이를 이용해 차이룽을 붙잡아두며 피를 빨아먹을 방법도 없어져서 살인을 품었을 수도 있다는 추론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서 하는 일부 추정에 불과하며 법원은 이미 류자밍의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을 올려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2009년 류자밍은 고의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기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뒤 나온 결과라는 이야기도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으로 따져보면 류자밍은 아마 이미 출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의 중장년층은 흔히 투텐츠를 집의 상징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차이룽도 아마 이곳에서 자신만의 작은 가정과 아이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을 잘못 만난 탓에 원래는 정성껏 지키려 했던 비밀과 기대가 결국 두 생명을 짊어진 차가운 시신이 되어 여름의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초가을 어느 날 어두운 계단실에서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소사국입니다. 중국의 저장성 진화의 한 소녀가 미국으로 시집간 후 출산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세 남자에게 학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네 남자를 거쳐 3명의 혼혈 아기를 낳았습니다. 1998년 7월 18살의 나이에 장 샤오메이 양은 뛰어난 성적으로 상하이 외국어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샤오메이의 오랜 목표는 유학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지원할 때 외국어를 열심히 배우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집안의 외동딸인 샤오메이의 포부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부유했으며 부모님의 사업이 바빠 샤오메이의 일상생활을 돌보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가사도우미는 세심한 배려로 빨래와 요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샤오메이는 항상 얌전하고 이해심이 많은 소녀였으며 학업에서도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바라던 대로 지역 주요 중학교에 입학하여 평온한 학교 생활을 보냈고 결국 대학에까지 진학했습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독립생활의 방식은 샤오메이에게 다소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집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면 전화 속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딸을 돌보기 위해 어머니는 심지어 밤새도록 차를 타고 상하이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한 달간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샤오메이는 점차 대학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샤오메이는 외국어 동아리 훈련에 참가하는 동안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제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샤오메이는 연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임스의 보살핌과 애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샤오메이의 영어 회화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이 미국에서 온 제임스는 유머러스하고 친절하여 샤오메이를 깊이 매료시켰습니다. 샤오메이는 부모님께 제임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학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강력히 반대했지만 샤오메이가 제임스와의 교제를 계속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동급생들도 샤오메이가 다정하고 잘생긴 외국인 남자친구를 사귄 것을 부러워하며 샤오메이는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몇몇 남학생들도 샤오메이에게 감정 사기꾼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며 순수함을 지키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샤오메이는 이러한 충고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2001년 3월이 되자 제임스는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샤오메이에게 청혼하러 왔습니다. 기숙사에서 제임스는 처음으로 샤오메이에게 키스를 했고 그녀는 제임스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제임스가 더 나아가려 하자 샤오메이는 그를 거부하고 학업이 끝난 후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명확한 요구를 제시하며 두 사람이 학교에 있는 동안 제한된 접촉만 허용하고 선을 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이러한 말을 듣고 불쾌해 보였지만 중국 문화를 이해한 후 이러한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마다 샤오메이는 분수를 지켰고 제임스도 여자친구를 매우 존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샤오메이는 제임스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졌습니다. 2001년 7월이 되어 제임스의 학업이 끝나고 그는 상하이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상하이에 샤오메이를 잊지 못했고 자주 샤오메이에게 전화를 걸어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샤오메이도 제임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02년 3월 당시 상하이의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샤오메이는 놀랍게도 제임스가 다시 상하이로 온 것을 발견했고 정식으로 제임스를 자신의 고향인 저장성으로 데려갔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 제임스는 샤오메이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제임스는 샤오메이를 뒤에서 안았고 그 후에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샤오메이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난 후 제임스는 샤오메이에게 평생 그녀를 잘 보살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계는 샤오메이의 운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당시 샤오메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제임스는 가족들의 요구에 의한 결혼 절차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002년 8월 샤오메이는 예정대로 졸업 증서를 받았지만 졸업 전 다양한 복잡한 일들 때문에 갑자기 식욕을 잃고 계속 구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임신 3개월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 초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하는 것이 그다지 새로운 일이 아니었지만 샤오메이의 가족은 보수적이어서 먼저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샤오메이는 임신 소식을 제임스에게 알렸지만 스스로 결정을 내려 아이를 지었습니다. 이후 샤오메이는 상하이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하며 제임스가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가기를 기다렸습니다. 2002년 9월이 되어 샤오메이의 비자 절차가 마침내 완료되었고 부모님과 가족과 작별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그녀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분이 좋았던 샤오메이는 앞길이 매우 험난해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마도 동서양의 문화 차이와 생명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인지 샤오메이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임스에게 달려가 뜨겁게 포옹한 후에 제임스의 첫 질문은 "우리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였습니다. 샤오메이는 "미안해, 너희 동의 없이 아이를 포기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임스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화난 목소리로 "왜 그랬어?" 라고 물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졸업과 시험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제임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샤오메이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샤오메이는 상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하고 나서야 샤오메이는 제임스의 가족이 3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슈퍼마켓의 주인이었고 동생은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정규직을 가지지 않았지만 가끔 아버지의 교회에서 단기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제임스는 기본적으로 구호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제임스는 샤오메이와 함께 미국 전역을 여행하며 쇼핑몰에서 샤오메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사줬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임스는 산더미처럼 쌓인 청구서를 보고 걱정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지출은 분할 지불을 할 수 있지만 저축이 많지 않은 제임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적응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가족 3사람은 절대로 함께 식사하지 않았고 마치 큰 집에 새 가족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샤오메이가 도착한 것에 대해 제임스의 아버지는 친절하거나 환영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샤오메이 방에 설탕이 떨어져서 제임스에게 아버지에게 좀 빌려달라고 했지만 제임스는 고집스럽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행 중 선지불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샤오메이는 중국에서 가져온 저축을 꺼내 사용했습니다. 또 한 번은 샤오메이가 복통으로 병원에 갔는데 이번에는 2,000달러, 한화로 28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돈을 내지 않았고 이는 샤오메이를 화나게 했습니다. 제임스는 "너도 저축이 있지 않느냐라고 변명했습니다. 제임스는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로 계속 직장을 찾지 못했고 큰 회사에는 들어갈 수 없고 작은 회사는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샤오메이는 그에게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고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나서 더 좋은 직장을 찾으라고 제안했지만 제임스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샤오메이를 부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샤오메이는 가끔 그들의 슈퍼마켓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샤오메이의 필라델피아 생활은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제임스는 여전히 신혼의 분위기에 젖어 있었고 이는 샤오메이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원래 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계획이었지만 제임스는 샤오메이의 학위 증서를 가져가서 그녀의 학업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 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샤오메이는 일기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 남편의 동생이 나를 모욕하다니. 그는 내 남편의 동생이었다." 어느 날 정오, 제임스는 외출을 한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샤오메이는 잠에서 깨어나 계단 끝의 화장실로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누군가 그녀의 머리에 천을 덮었습니다. 그녀가 공격을 당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기도 전에 머리에 강한 통증이 느껴졌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샤오메이는 자신이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를 모욕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시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겨우 밤이 되어 샤오메이는 용기를 내어 남편 제임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위로나 동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냉담한 태도에 직면한 샤오메이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경찰에 전화를 걸려고 할 때 제임스는 그녀를 저지했습니다. 남편의 냉담함에 샤오메이는 큰 분노를 느꼈죠. 그 후 며칠 동안 샤오메이는 또 한 번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가 자고 있을 때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줄 알고 눈을 감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상한 느낌을 받아 눈을 뜨자 놀랍게도 그것이 시동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샤오메이가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했고 시동생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기록할 때 제임스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경찰서장 앞에서 무언가를 말했는데 그로 인해 경찰은 기록을 중단했습니다. 제임스는 곧바로 샤오메이를 집으로 데려갔고 남편은 샤오메이에게 동생이 그녀를 고의로 해치지 않았으며 단지 그녀가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반드시 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임스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샤오메이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제임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자주 사소한 일로 다투었으며 제임스는 때때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샤오메이는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국내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통해 은근히 몇 가지를 암시했지만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부모님은 샤오메이가 새로운 환경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모든 일이 천천히 풀릴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죠. 생활의 압박으로 인해 제임스는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 샤오메이에게 냉담해졌고 샤오메이가 자신도 밖에서 일할 수 있다고 제안했을 때 제임스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냉담함과 일찍 나가 늦게 돌아오는 생활로 인해 샤오메이는 집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시동생이 다시 그녀를 괴롭힐까봐 매우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자신이 미국을 떠나 해외로 일하러 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떠나면 그들의 결혼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집안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샤오메이가 미국에 올 때 가져온 돈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샤오메이의 저축은 곧 바닥이 났고 이 시점에서 그녀의 활동도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전화를 걸어오실 때는 시차로 인해 샤오메이의 통화는 주로 늦은 밤에만 가능했습니다. 남편 제임스가 바로 옆에 있어서 전화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심한 어머니는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고 샤오메이에게 총 2만 달러, 약 2,8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샤오메이는 입학 신청을 빠르게 진행해서 이 집을 하루빨리 떠나고자 했습니다. 2003년 10월 샤오메이는 고통 속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출생은 제임스에게 약간의 기쁨을 주었고 그는 아내에 대한 태도를 다소 개선했습니다. 출산 후 샤오메이는 더욱 풍만해졌고 이웃들은 샤오메이를 볼 때마다 엄지를 치켜 세우며 그녀를 중국 미녀나 미녀 엄마라고 칭했습니다. 초보 엄마가 된 샤오메이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모성애로 승화시켰습니다. 샤오메이는 미국에서의 4년 동안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후 제임스의 샤오메이에 대한 태도는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면서 자주 화를 내곤 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경제적 압박에서 비롯되었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샤오메이가 아무 말 없이 떠날까봐 항상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핑계를 대며 샤오메이의 관련 서류를 챙겨놓고 그녀의 혼인 영주권 신청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샤오메이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그녀는 마침내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교류하는 것에 대해 항상 불안해하며 샤오메이가 쉽게 속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샤오메이는 미국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고 입학 절차를 마친 후 제임스와 이혼하고 몇 년 동안 공부하여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후 체면 있는 직업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 후 미국에 남든 중국으로 돌아가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샤오메이가 이런 생활에 점차 적응할 때쯤 그녀의 삶에 빛과 같은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 있을 때 샤오메이는 자유롭고 편안함을 느꼈으며 그는 샤오메이가 미국에서 사귄 첫 이성 친구였습니다. 그 남자는 샤오메이의 상황에 매우 동정하며 입학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곧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남편이 샤오메이에게 화를 낼 때마다 샤오메이는 그 남자에게 위로를 받으러 갔습니다. 비록 그들의 일이 고된 아르바이트였지만 그 남자가 부르면 샤오메이는 언제든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 남자의 도움으로 샤오메이는 필라델피아의 한 문학 연구소에서 시험 입학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방해로 인해 샤오메이는 결국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교활한 제임스는 이때 샤오메이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샤오메이가 그 남자의 방에서 나왔을 때 그 남자는 깊은 애정을 담아 그녀와 작별하며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 제임스가 직접 그 남자를 찾아가 샤오메이와 헤어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 남자가 물러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샤오메이는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결단력 있게 그 겁 많은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샤오메이는 다시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우 기뻐했지만 샤오메이는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남자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죠. 샤오메이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 아이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교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했다며 아이를 당연히 낳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신 후 제임스는 샤오메이를 집에 가둬두고 모든 커튼을 닫아두고 낮에도 불을 켜두었습니다. 동시에 제임스는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들었고 샤오메이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임스는 깊은 애정을 담아 그녀를 안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샤오메이는 처음에는 이런 일이 한 달에 한두 번만 발생했지만 나중에는 매주 한두 번으로 증가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샤오메이의 등과 다리는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상처받은 동시에 샤오메이는 남편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임스의 동생에게 일어난 사건은 샤오메이의 의심을 완전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임스의 동생은 한 이웃 여성과 강제로 관계를 맺어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집으로 풀려났고 석방 증명서에서 샤오메이는 그의 동생이 간헐적 정신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의 가족 모두가 이러한 유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병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샤오메이와 남편은 동생의 침입과 공격을 막기 위해 2층과 3층 계단에 철문을 설치했습니다. 제임스는 적합한 직장을 찾지 못해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전에 교회에 맡겼던 큰딸을 데려왔고 샤오메이는 이 가정의 생활보호가 되었습니다. 2004년 크리스마스에 샤오메이는 두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 출산 사진을 보내며 아빠,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단순히 그리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의 병세는 악화되는 징후를 보였고 때로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다가도 때로는 분노한 사자처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샤오메이는 두 아이를 교회에 맡기고 귀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이 시점에서 이성을 잃었고 하루 종일 샤오메이를 따라다녔습니다. 제임스는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샤오메이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몰래 귀국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샤오메이를 잃을까봐 걱정하여 그녀가 외출하여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샤오메이는 잠옷을 입고 방 안에서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샤오메이는 남편이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자신의 여권과 서류를 찾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신문 구일란에서 제임스의 아버지 슈퍼마켓이 다시 직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샤오메이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그들 부부는 함께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했고 시간당 5.5달러, 약 7,6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운이 좋으면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빵도 집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일상 경비 외에 드디어 약간의 돈을 저축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의 아버지와의 한가로운 대화 중에 제임스가 청소년 시절 감옥에 갔었고 출소 후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받아주고 치료해 주었으며 중국 유학까지 지원해 주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제임스의 병이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도 솔직하게 처음에는 중국 여자가 미국에 오며 안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샤오메이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2년 동안 샤오메이가 힘들게 집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제임스의 병세를 고려하여 제임스의 아버지는 도움을 주었고 제임스를 병원에 보내주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이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교회의 구호소에 보낸 그날 밤 샤오메이는 시아버지에게 강제로 당했습니다. 이때 샤오메이는 저항하지도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는 샤오메이에게 건강한 아이를 낳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그 후에 그녀를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병든 두 아이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샤오메이는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동안 한번 고국으로 도망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한 관광버스의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죠. 목격자로서 경찰은 샤오메이를 불러 기록을 남겼습니다. 경찰서에서 샤오메이는 가이드와 부상자들이 중국어를 하는 것을 들었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대표단이 자신의 고향인 저장성 하이닝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그녀는 동양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샤오메이는 그들이 절차를 처리하는 것을 도우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 관광단의 책임자인 예 씨는 샤오메이에게 매우 감사해했습니다. 작별할 때 그는 샤오메이에게 고향으로 가져갈 물건이 있는지 물었고 이 한마디에 샤오메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샤오메이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며 예 씨가 귀국하게 되면 중국 진화에 있는 자신의 가족에게 들려 그녀가 귀국하고 싶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책임자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사고 처리가 끝난 후 그는 다시 샤오메이의 슈퍼마켓에 와서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그는 상황을 더 알고 싶어 했고 샤오메이는 그에게 편지를 건네며 진화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시아버지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샤오메이를 더 철저히 감시했고 밤에는 샤오메이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샤오메이는 피임약을 먹으면서 영리한 시아버지와 맞섰지만 결국 시아버지에게 발각되어 약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편 샤오메이의 부모님은 간신히 그녀의 구조 요청 편지를 받았고 그제서야 멀리 바다를 건너간 딸이 큰 공경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부모님은 샤오메이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지만 딸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국제전화를 걸면 수신이 차단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위 제임스는 한 통의 답장에서 우리는 이사할 계획이니 새로운 주소는 나중에 알려드리겠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딸과 사위가 이사로 바빠서 답장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전에 통화할 때 샤오메이가 이유 없이 울곤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그때 딸이 집을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울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착한 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걸면 딸이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커질까봐 전화를 자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샤오메이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자녀는 부모의 눈에 영원히 성장하지 않는 아이와 같죠. 샤오메이의 부모님은 편지를 받은 후 직접 하이닝으로 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여행사 예 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들은 완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샤오메이의 아버지는 50대 중반으로 한 달 사이에 걱정으로 머리가 많이 셀 정도였고 그는 자책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관계와 딸의 성적을 고려하면 고향에서 괜찮은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해외로 나가서 딸이 고생하게 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 것이죠. 동시에 가족의 구조 계획도 시작되었습니다. 샤오메이 아버지의 한 친구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부모님의 부탁을 받아 그는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골목에서 샤오메이를 찾았습니다. 이 친구는 샤오메이에게 직접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제안했고 그녀를 돕기 위해 중국인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임스가 샤오메이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녀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이 샤오메이의 곁을 항상 지킬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임스의 가족은 폭력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샤오메이가 약하고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샤오메이에게 제임스 가족이 병력이 있으니 먼저 자신의 신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샤오메이에게 우선 여권을 되찾거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가장 안전한 상황에서 필라델피아를 탈출해 환승하여 귀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부모님도 딸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안심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인 변호사를 통해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멀리 미국에 있는 샤오메이는 부모님이 자신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처음에 외국으로 시집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일에 대해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월 샤오메이가 세 번째 아이를 낳은 후 갑자기 어떤 병에 감염되어 병원을 옮겨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 즉 샤오미의 시아버지는 이를 알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중국인 변호사가 계획한 성공적인 탈출 계획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로스앤젤레스로 옮겨진 후 휴식을 취한 후 2007년 1월 12일 귀국 비행기에 성공적으로 탑승했습니다.
제임스와의 이혼 절차도 이 중국인 변호사의 주선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귀국한 샤오메이는 부모님과 재회하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이 험난한 인생 여정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굳건히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샤오메이는 후에 상하이의 대학원에 지원하여 다시 캠퍼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샤오메이는 친척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족쇄를 벗고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행운아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인 변호사의 묵묵한 도움은 그녀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샤오메이는 구출 과정에서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유감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샤오메이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지만 새 아이들의 미래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떠난 것은 그들이 결손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이 좋다면 그들은 양육을 포기한 후 신뢰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이 나쁘다면 그들은 왜곡된 환경에서 자라야 할 것이며 아이들의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이야기는 여전히 비극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3년 2월 11일 오후 영국 채셔의 컬치스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과 조깅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갑자기 개가 짖는 소리에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비즈 부부는 개가 짖는 쪽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쪼그리고 앉아있는 젊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게 된 남녀는 들판을 가로질러 미친 듯이 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달리며 계속 뒤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은 놀람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느껴진 비즈 부부는 두 사람이 있었던 곳으로 가보니 한 소녀가 이상한 자세로 붉은 액체에 담겨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비즈 부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즈 부부는 교환원에게 소녀의 얼굴을 볼 수 없고 그녀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곧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40여 분 동안 소녀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아쉽게도 심하게 다친 그녀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16살의 브리아나 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의학 조사 결과 그녀는 몸에 28개의 상처가 있었고 그중 12곳은 뒤에서 공격을 받은 것이고 가장 깊은 상처는 5인치가 넘었습니다. 가해자가 그녀에게 엄청난 증오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브리아나의 마지막 행방을 확인하기 시작하며 사건 현장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브리아나가 발견된 근처에서 탄산음료 2병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브리아나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16살의 브리아나는 부모님과 남매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아이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자신의 마음을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는데 가족은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14살부터 소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브리아나는 아주 아름답고 또 말주변이 좋아 틱톡에서 3만 명이 넘는 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로 메이크업과 패션에 대한 비디오를 많이 올렸습니다. 인터넷에서 매우 활발한 그녀는 사실 외출하는 걸 싫어하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불안함에 시달렸었고 때때로 학교를 가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부터 거의 침실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랜스젠더로서 브리아나는 종종 온라인에서 자신과 같은 소녀들을 아낌없이 도왔습니다. 그녀가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마을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에 더 많은 경찰력을 배치할 것이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고 또 최대한 빨리 범인을 체포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 브리아나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브리아나가 성전환을 한 후 더욱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브리아나가 공격받은 게 무조건 그녀의 성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현장에서 취득한 단서를 기준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그들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탄산음료 2병에 대해 테스트하여 검사 결과를 받았고 유력한 용의자 2명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커플이었는데 충격적인 건 둘 다 15살의 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소녀는 브리아나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두 사람은 전문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상습범일까요?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확인한 결과
그들은 전부 전과가 없었고 좋은 가정교육을 받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스칼렛 젠킨슨이고 6명의 가족과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교사였고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이며 집에는 3명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막내딸을 아주 사랑했는데 SNS에 자주 일상 사진을 올리곤 했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은 전부 스칼렛이 예의 바른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그녀의 숨겨진 모습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야만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겉보기에 스칼렛은 그저 불안정한 소녀 같았습니다. 그녀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밀수품을 판매하여 강제로 전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스칼렛은 약간의 자폐증 외에도 아주 무서운 취미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고 고문하는 영상을 보기 좋아하며 사람을 연속으로 해치는 주제의 스토리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또 스위니 토드, 플린 스트리트의 악마 이발사 영화를 가장 좋아했고 영국에서 215명의 환자를 해친 해럴드 시프먼을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평상시에는 다크웹에서 온갖 잔인한 동영상을 보며 즐겼습니다. 스칼렛이 잔인하게 된 게 이유가 있었다면 에디 레트클리프는 착했었는데 나쁜 친구를 만나 악독한 짓을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평소 캠핑을 즐기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소년입니다. 그도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형과 여동생이 있고 어머니는 그래픽 디자이너며 아버지는 트럭 운송 회사의 관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또한 취미반 태권도장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에디는 현지의 다른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아 선생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폐증 진단을 받았던 그는 미생물 학자가 되는 걸 꿈꿔왔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그는 11살 때 스칼렛을 만난 이후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게임 파트너로 시작하여 결국 사귀게 됐는데 여자친구의 영향으로 잔인한 영상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상 대화의 주제도 게임과 캠핑에서 다른 사람을 고문하는 것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2022년 12월 5일 스칼렛은 에디에게 다크웹에 광고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트는 사람을 고문하고 해치고 또 강제로 관계를 나누는 걸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핸드폰에 설치된 브라우저로 언제든 그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제프리 다머, 리처드 라미레스, 해럴드 시프먼 등 연쇄적으로 사람을 해친 사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점점 많은 영상을 보게 된 스칼렛은 영상으로 본인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어 현실에서 자극받을 수 있는 사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칼렛은 에디와 같이 사람을 해치는 방법을 논의하며 6명의 사람을 해칠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2월 말 두 사람은 브리아나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브리아나는 2022년 10월 스칼렛의 반으로 전학을 왔는데 두 사람이 전부 메이크업과 패션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였고 곧바로 친한 친구가 되어 종종 함께 쇼핑하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마음씨가 착한 브리아나는 선해 보이는 친구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스칼렛은 남자친구와 함께 그녀를 해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걔가 남자처럼 비명을 지를지 아니면 여자처럼 소리를 지를지 보고 싶어. 네가 걔의 주의를 분산시킬 때 내가 날카로운 무기로 그녀의 목을 찌를게. 그냥 찌르기만 하면 돼. 목하고 등을 찔러. 리니어 공원에 사람을 숨길 수 있는 은밀한 곳을 나는 알고 있어. 이와 동시에 그들은 또 다른 목표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스칼렛은 가짜 계정을 만들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소년의 관심을 끌려고 했지만 상대방은 속지 않고 그녀를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일단 브리아나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리아나가 사실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브리아나는 성전한 이후 늘 주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는데 스칼렛을 만난 후 다시 용기를 내었고 친한 친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브리아나는 큰맘 먹고 사귄 친구가 좋은 사람인 척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스칼렛과 에디는 브리아나를 해치려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스칼렛은 에디에게 브리아나를 해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브리아나는 우울증을 앓고 있어 항상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칼렛은 그녀의 약을 몰래 바꿔버렸습니다. 뜻밖의 브리아나가 수년 동안 약을 복용했었기에 내성이 생겨 약간의 불편함만 느꼈을 뿐 바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악독한 두 사람은 브리아나를 해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다음의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2023년 1월, 스칼렛은 브리아나를 리니어 공원으로 불러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자고 하자 브리아나는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스칼렛은 흥분해하며 에디와 SNS에서 그녀를 해칠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브리아나가 가족 모임에 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두 번째 계획도 실패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만두었을 텐데 그 악독한 커플은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스칼렛은 브리아나를 해치려는 욕망에 미치게 되어 계속해서 에디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에디는 모의고사 복습을 해야 한다거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거절했습니다. 며칠 후 스칼렛은 자신의 계획이 적힌 메모 사진을 에디에게 보냈습니다. 위에는 브리아나를 해치는 날짜와 위치, 그리고 경로와 도킹 코드 등은 물론이고 숨진 브리아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스칼렛은 에디와 아래의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토요일이 너무 기대돼. 왜? 브리아나, 기억나? 아, 흥분돼? 깜빡했어. 사건 발생 하루 전이 2023년 2월 10일, 스칼렛은 브리아나에게 문자를 보내 다음날 리니어 공원에서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이번에 브리아나는 같이 가기로 결정하고 스칼렛을 만나러 떠나기 전 틱톡에 내 삶의 마지막 시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였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 긴장되었던 브리아나는 혼자 버스를 타는 것이 두려웠지만 친구들을 만나는 게 너무 기대가 되어 모든 걸 극복해냈다고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스칼렛은 버스 정류장에서 브리아나를 픽업하여 에디와 같이 세 사람을 리니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10분에서 15분 정도가 흐른 후 스칼렛이 계획했던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고 스칼렛은 7분 내로 브리아나의 잔혹함에 의해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비즈 부부의 개가 그들을 발견하여 두 사람은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불쌍한 브리아나는 이번에는 결국 가장 믿는 친구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벗어난 후 브리아나의 핸드폰을 배수구에 던지고 범행 현장을 떠났습니다. 스칼렛은 걸어서 집으로 갔고 에디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온라인으로 다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뉴스를 공유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오빠가 그러던데 리니어 공원에 한 여자가 숨졌다고 그곳에 가지 말라네. 맙소사, 정말? 스칼렛은 브리아나가 당한 참변이 본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브리니아의 핸드폰으로 괜찮아? 리니어 공원에서 한 소녀가 피해를 입었대. 지금 뉴스에 전부 그 내용뿐이야. 왜 굳이 맨체스터에서 온 낯선 사람을 만나려고 우리 약속을 어겨? 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브리아나가 맨체스터에서 온 17세 소년을 만나러 갔다는 소식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의 진술과 동일하게 하려고 그와 모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스칼렛은 슬픈 척하며 SNS에 브리아나에 대한 애도문을 올렸습니다. 브리아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 정말 용감했었어. 어떻게 그녀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경찰은 브리아나의 주변 사람들을 신문하여 증거를 수집한 후 스칼렛과 에디의 집을 수색하여 그들의 집에서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에디의 옷장에서 날카로운 무기를 발견했는데 법의학 검사 결과 브리아나의 DNA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스칼렛의 침실에서 해치는 계획이 적혀있는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을 체포하여 신문했지만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두 사람은 협조를 거부하며 경찰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전 두 피고인은 정신감정 테스트를 받았는데 스칼렛은 주의력 결핍장애와 불안장애, 경미한 자폐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에디는 자폐증 진단을 받았으며 높은 수준의 사회적 불안이 보였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사건은 맨체스터 크라운 법원에서 재판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었지만 2023년 12월 20일 배심원단은 두 사람에게 고의 상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는데 5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칼렛 젠킨슨과 에디 레트클리프는 브리아나를 숨지게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20년 후 가석방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rior to the trial, I had moments where I felt sorry for the defendants because they had ruined their own lives as well as ours. But now knowing the true nature and seeing neither display an ounce of remorse for what they have done to Brianna, I have lost all sympathy that I may have previously had for them. 이렇게 브리아나의 사건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소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아주 가슴 아픈 것 외에 사람이 남을 고문하고 상처 주는 영상에 빠지게 되면
10대의 미성년자이더라도 무자비하고 악랄한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에 대한 보살핌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의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은 예전과는 완전 다릅니다. 이번 사건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세 사람은 전부 인터넷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SNS가 전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더욱 쉽게 나쁜 정보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아이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그들을 지도하고 곁에 있어줬다면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